한때 유럽의 경제 엔진이라 불리던 독일이 지금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을 이렇게 만든 건 놀랍게도 독일 자신이었습니다. 독일은 중국에 당한 게 아닙니다. 독일이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줄 알고 끌어안았던 중국이 어느 날 독일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시작한 거죠. 오늘은 유럽 최강 제조 강국이 어떻게 제 손으로 무덤을 팠는지 그 전말을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질문이 남습니다. 독일을 삼킨 그 덫, 정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먼저 우리가 알던 독일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추락이 왜 이렇게까지 충격적인지 제대로 와닿거든요. 독일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자동차 좀 안다는 분들이 들으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름들이죠. 이 4개의 브랜드가 사실상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독일은 그냥 차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차를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 세계에 가르쳐준 나라였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가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며 다시 일어섰고 그 뒤로 수십 년 동안 유럽 경제를 끌고 가는 엔진 역할을 했습니다. 비유하자면 독일은 반에서 늘 1등만 하던 우등생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시험을 못 봐도 독일만은 항상 상위권을 지켰고 유럽이라는 교실 전체의 평균을 혼자 끌어올리는 학생이었죠.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공장을 하나둘 정리하고 금융이나 서비스업으로 갈아탈 때 독일은 끝까지 만드는 나라로 남았어요. 제조업이 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나 됐거든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한 자릿수에서 10몇 %에 머무는 동안 독일은 묵묵히 공장을 돌리며 진짜 물건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걸 만들어 수출하는 어찌 보면 가장 단단한 경제였던 셈이죠. 그 힘이 얼마나 셌냐면요. 유럽에서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을 다 합쳤을 때 그 전체 경제 규모와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약 30%를 독일 혼자 책임졌습니다. 수출은 더해서 약 32%를 독일이 짊어졌어요. 유럽이라는 거대한 건물이 있다면 독일은 그 건물을 떠받치는 가장 굵은 대들보였던 겁니다. 독일이 휘청하면 유럽 전체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리고 이 잘 나가던 우등생이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던 그 순간 운명처럼 한 시장을 만납니다. 바로 중국이었어요. 당시 중국은 독일 입장에서 그야말로 꿈의 시장이었습니다.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제 막 살림살이가 펴지면서 너도 나도 좋은 차를 사고 싶어 했거든요. 독일 차는 거기서 명품 대접을 받았고 만들기가 무섭게 팔려나갔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로 파는 차 2대 중 1대 가까이, 그러니까 약 46%를 중국에서 팔 정도였어요. 거의 절반을 한 나라에 기댄 겁니다. 독일에게 중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가만히 끌어안고만 있어도 알아서 황금알을 척척 낳아주는 거위요. 아니 거위 정도가 아니라 버튼만 누르면 현금이 콸콸 쏟아지는 인출기에 더 가까웠죠. 차를 만들어서 중국에 실어 보내기만 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독일은 이 거위를, 이 현금 인출기를 점점 더 꽉 끌어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 거위가 어느 날 주인의 손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요. 그 결과는 숫자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2023년 독일 경제는 마이너스 0.3%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 해 반짝하고 만 게 아닙니다. 2024년에도 또 역성장하면서 2년 연속 쪼그라들었죠. 같은 해 미국이 플러스 2.5%로 멀쩡히 성장하는 동안 주요 7개국 가운데 혼자만 마이너스를 기록한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옆 나라들은 다 앞으로 가는데 혼자만 뒤로 걸어간 셈이죠. 한때 유럽의 엔진이라 불리던 나라가 이제는 유럽의 병자라는 옛날 별명을 다시 듣게 된 겁니다. 그것도 잠깐 휘청한 게 아니라 산업 생산은 가장 잘 나가던 시절보다 약 15%나 주저앉은 상태였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세게 무너진 건 독일의 자존심, 자동차였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벤츠 판매가 약 7%, BMW가 약 13%, 포르쉐는 무려 29%나 빠졌습니다. 현금 인출기였던 중국 시장이 거꾸로 등을 돌린 거죠. 충격은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BMW의 2024년 영업이익은 1년 만에 약 38% 가까이 줄었고 벤츠도 30% 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잘 팔던 시절 벌어들이던 돈의 3분의 2 수준으로 주저앉은 셈입니다. 상징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중국 판매 1위를 놓치지 않던 폭스바겐이 2023년 중국 토종업체 비아디에게 그 왕좌를 내준 겁니다.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외국 브랜드가 중국 1위 자리에서 끌려 내려온 순간이었죠. 남의 안방에 들어가 15년을 군림하던 손님이 어느새 그 집 막내한테 밀려난 겁니다. 독일차의 무대였던 중국이 이제는 독일차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공장과 일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1937년 세워진 뒤 87년 동안 독일 안에서 단 한 번도 공장 문을 닫은 적 없던 그 폭스바겐이 2030년까지 무려 3만 5천 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민차로 불리던 골프마저 2027년부터는 독일이 아니라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기로 했고요. 만드는 나라의 자부심이 국경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한 회사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일자리의 약 70%는 수출에 매달려 있는데 그 수출길이 막히자 곧바로 사람이 잘려나갔습니다. 2024년 단 1년 사이 독일 제조업에서 일자리 약 11만 개가 사라졌는데 그중 4만 5천 개가 자동차에서 나왔습니다. 한 해 동안 도시 하나가 통째로 일자리를 잃은 것과 다름없는 규모죠. 버티다 못해 문을 닫는 기업도 급증해서 한 해 파산 건수가 전년보다 25%나 늘었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 황금알을 안겨주던 중국과의 거래도 이제는 적자만 쌓이는 장사로 바뀌어 대중국 무역 적자는 사상 최대 수준까지 부풀어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독일이 중국한테 제대로 당했구나. 거대한 중국 시장에 잡아먹혔구나 하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독일을 이렇게 만든 범인이 바깥에서 쳐들어온 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범인은 다름 아닌 독일 자신이었습니다. 독일은 중국에 당한 게 아닙니다. 독일이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등을 떠민 것도 속아서 끌려간 것도 아니었어요. 두 눈 멀쩡히 뜨고 제 발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보통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잖아요. 투자를 줄이고 위험한 곳에서 발을 빼고 비상금을 챙겨두죠. 그런데 독일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런데 독일은 모두가 그 바구니가 너무 위험하다고 말리던 바로 그 시점에 바구니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키웠거든요. 남은 계란까지 죄다 그 안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2023년 독일의 전체 해외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국으로 향하는 직접 투자만큼은 119억 유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어요. 전년보다 더 늘어난 겁니다. 그 결과 독일이 해외에 투자한 돈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3%까지 치솟았는데 이건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모두가 발을 빼던 곳에 독일은 돈을 더 밀어넣은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의 지도부는 재임 기간 내내 거의 매년 중국을 찾아갔습니다. 무역과 일자리가 걸려 있으니 중국과의 관계를 틀어주는 게 곧 독일 경제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더 끌어안는 것, 그게 독일의 국가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독일이 제 손으로 한 일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자기 생명선까지 제 손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생명선이 두 개였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였습니다.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원전을 하나씩 닫아오다가 2023년 4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원전 3기마저 꺼버립니다. 탈원전을 완성한 거죠. 두 번째는 가스였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직전 독일은 쓰는 천연가스의 절반이 넘는 약 55%를 러시아에서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르트스트림이라는 가스관이 폭발하면서 그 가스를 실어 나르던 능력의 약 75%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복구도 불가능했고요. 값싼 원전도 끄고 값싼 가스도 끊겼습니다. 결과는 뻔했죠. 독일의 산업용 전기료는 중국이나 미국의 약 2배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만드는 나라 독일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였습니까?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값에 찍어내는 능력이었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전기값이 경쟁국의 2배라면 그 무기는 이미 무뎌져진 겁니다.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독일을 대표하는 화학회사 바스프가 상징적입니다. 이 회사는 2022년 한 해에만 에너지 비용이 약 32억 유로, 우리 돈으로 4조 원 넘게 더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 부담의 대부분이 유럽, 그 중에서도 독일에 몰려 있었어요. 그러니 견딜 재간이 없었겠죠. 바스프는 본국인 독일의 생산 라인부터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중국 남부에 약 100억 유로를 들여 거대한 새 단지를 짓기로 했고요. 독일 안에서는 에너지 값을 감당 못해 빠져나오고 그 돈을 고스란히 중국에 쏟아붓는 거죠. 독일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간다. 독일 산업의 속살이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한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독일 기업 10곳 중 4곳 가까이가 이미 생산을 줄이거나 아예 해외로 옮기는 걸 검토하고 있었으니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험하다는 경고에도 중국의 베팅을 키웠고 동시에 자기 산업의 원가 경쟁력까지 제 손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외부의 적이 칼을 들이댄 게 아니라 독일이 스스로 방어막을 하나씩 벗어던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럽 최강이라던 나라가 이렇게 자청해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독일이 제 발로 들어간 그 함정 말이에요. 그게 정말 단순한 시장이었을까요? 사실은 처음부터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덫이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줄 알았던 중국의 진짜 정체가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중국 시장에는 처음부터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들어오려면 합작을 해야 한다. 외국 기업이 혼자서는 차를 만들 수 없고 반드시 중국 회사와 짝을 지어야 한다는 거였죠. 독일 입장에선 별일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기술은 우리가 100년 동안 쌓은 거고 중국은 아직 한참 멀었으니까요. 그렇게 독일은 엔진 기술과 생산 노하우를 중국 합작사에 차근차근 넘겨줬습니다. 황금알을 받아먹는 대가치고는 싸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덫의 첫 단추였습니다. 합작은 시장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기술을 빨아들이는 빨대였던 겁니다. 중국은 독일의 기술을 흡수하는 동안 뒤에서 자국 기업을 정부가 직접 키웠습니다. 보조금을 쏟아붓고 부품 공급망을 통째로 만들어주고 자국 시장을 마당처럼 내줬죠. 그러니까 이건 기업과 기업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회사 한 곳이 중국이라는 나라 전체와 싸우는 구도였던 겁니다.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던 거죠. 문제는 이 게임의 판이 통째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전기차 때문입니다. 휘발유로 가는 내연기관차는 부품이 약 3만 개나 들어갑니다. 엔진 하나를 제대로 만드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리죠. 이 어마어마한 복잡함이 바로 독일이 100년 동안 쌓아 올린 성벽이었습니다. 후발주자가 아무리 돈을 부어도 이 벽을 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전기차는 부품이 약 10,000개밖에 안 됩니다. 엔진이 통째로 사라지고 배터리와 모터가 그 자리를 대신하죠. 독일이 100년 걸려 쌓은 성벽이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순간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더 이상 넘을 벽이 없어진 거죠. 그러자 흡수를 끝낸 중국 기업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 주자가 바로 BYD입니다. 2023년 BYD는 약 15년 동안 중국 시장 1위를 지키던 폭스바겐을 끌어내렸습니다. 중국 땅에서 토종 브랜드가 외국 브랜드를 제친 건 200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황금알을 낳던 거위가 주인을 물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멈췄다면 그래도 안방 싸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중국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BYD는 2025년 한 해 동안 순수 전기차를 약 226만 대나 팔아치우며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더니 유럽으로 건너가 월간 신차 등록에서 그 잘나가던 테슬라까지 처음으로 추월해버렸죠. 독일의 기술을 배우던 학생이 이제 독일의 안방인 유럽 시장 한복판에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유는 중국산 전기차가 너무 싸게 밀려들자 추가로 관세를 매겼습니다. BYD에는 17%, 회사에 따라서는 최대 35%가 넘는 관세를 붙였죠. 자국 산업을 지키려는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마저도 가볍게 넘어버립니다. 2025년 10월 BYD가 유럽 한복판인 헝가리에 공장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 안에서 직접 만들어 팔면 수입품이 아니니까 관세를 매길 수가 없죠. 방어막을 세우자마자 그 안쪽으로 들어와 버린 셈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팔린 중국산 순수 전기차는
관세를 맞고도 오히려 60% 넘게 늘어 약 23만 대까지 불어났습니다. 자, 이제 처음의 그림을 다시 떠올려 보시죠. 독일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끌어안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알을 받아먹으며 정성껏 키우는 동안 그 거위는 슬그머니 용으로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 자란 용은 알을 주는 대신 주인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시작했죠. 미끼를 던지고 기술을 흡수하고 시장을 역전하더니 이제 독일의 안방까지 역습해 들어온 겁니다. 이건 둘이 사이좋게 이득을 나누는 윈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치밀하게 짜인 한편의 사냥이었던 거죠. 제조협력이라는 간판을 걸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건 기술을 통째로 가져가는 무대였던 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통쾌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만하던 독일이 제 손으로 키운 용에게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가장 불편한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독일이 섰던 바로 그 자리에 한국을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자리에 우리 이름을 넣어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무서울 만큼 비슷한 구석이 보이거든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독일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독일보다 더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독일 제조업이 GDP의 약 20%라고 했죠. 그게 미국이나 영국을 압도하는 수치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그 독일보다도 높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은 GDP의 약 24에서 27%, 선진국 모임인 OECD 안에서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독일을 무너뜨린 그 제조업 한우물 구조를 한국이 더 깊게 파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제조업이 만드는 물건의 약 58%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팔립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4.5%나 됩니다. 독일이 15.8%였으니 우리가 두 나라 손에 더 깊이 매달려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두 강대국 사이에 낀 수출 제조 국가라는 독일의 자화상은 사실 한국에 더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독일 다음 차례인 걸까요? 그런데 다행히 결정적인 차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국과 독일의 운명을 가릅니다. 첫 번째 차이, 한국은 기둥이 하나가 아닙니다. 독일이 왜 그렇게 허무하게 휘청였습니까? 자동차라는 단 하나의 기둥에 나라 전체를 얹어놨기 때문이죠. 그 기둥에 금이 가니까 건물 전체가 흔들린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에겐 세계 1등을 다투는 기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버티는 메모리 반도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끌고 가는 배터리, 그리고 다시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조선까지 한 기둥이 흔들려도 나머지가 받쳐주는 구조라는 거죠. 독일이 거위 한 마리에 모든 걸 걸었다면 우리는 살진 거위가 여러 마리인 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가 진짜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미 그 함정에서 먼저 빠져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 사드 배치 때 중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제품 불매하고 단체 관광 끊고 롯데 때리고 그때는 정말 속이 쓰렸죠? 그런데 그 따끔한 한 방이 돌이켜보면 우리에겐 예방주사였습니다. 중국 한 곳에만 매달리면 위험하다는 걸 온몸으로 먼저 배운 거죠. 독일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 교훈을 우리는 그때 비싼 수업료 내고 먼저 익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조용히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세요. 2022년 22.8%였던 게 2024년에는 약 19.5%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바구니에 담았던 계란을 천천히 다른 바구니로 옮긴 겁니다. 그러더니 2025년 상반기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으로 보낸 수출이 602억 달러, 중국으로 보낸 수출이 587억 달러.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우리 최대 수출국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무려 200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년 넘게 부동의 1위였던 중국 자리를 미국이 바꿔 앉은 거죠. 가장 상징적인 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중국에서 정말 쓴맛을 먼저 봤습니다. 한때 100만 대 넘게 팔던 시장에서 점유율이 1.4%까지 추락했고 약 1조 500억 원을 들여지은 충칭 공장을 약 2,900억 원에 헐가스로 넘겨야 했습니다. 공장도 5개에서 2개로 줄였죠. 당시엔 누가 봐도 굴욕적인 후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중국이라는 늪에서 일찌감치 발을 뺀 그 결정이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중국에서 못 빠져나와 허우적대는 모습과 정확히 반대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조만 놓고 보면 한국은 분명 독일보다 위험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더 제조업에 매달리고 두 강대국 손에 더 깊이 의존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기둥을 여러 개 세워뒀고 무엇보다 그 함정에서 먼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둘 다 놓친 독일과 달리 우리는 한 마리를 미리 놓아준 셈이죠. 솔직히 여기까지 들으면 한숨 돌리게 됩니다. 휴, 우리는 그래도 미리 대비했구나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안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여러 개의 기둥 중에서도 가장 단단하고 가장 살진 기둥이 하나 있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독일을 삼킨 그 덫이 지금 우리의 가장 단단한 그 방패를 정조준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방패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자동차가 흔들려도 한국에는 반도체라는 든든한 기둥이 있으니 괜찮다고 다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독일이 자동차에서 당했던 그 수법이 지금 우리 반도체를 향해 그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CXM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창신 메모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회사가 2025년에 고성능 D램, 그러니까 DDR5와 LPDDR5X라고 부르는 최신 메모리를 직접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참 뒤처졌다던 곳인데 지금은 삼성, SK하이닉스와의 기술 격차가 약 1년 수준까지 좁혀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서 독일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처음엔 한참 아래라고 무시했던 중국 기업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어느 순간 바짝 달아붙어 안방까지 역습하는 그림. 자동차에서 BYD가 했던 일이 지금 반도체에서 똑같은 각본으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곳이 사이좋게 나눠먹던 D램 시장이 앞으로 한두 해 안에 중국까지 끼어든 네 곳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이 자동차에서 겪은 일이 한국 반도체에서 반복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된 거죠. 영상 내내 따라온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줄 알았던 중국이 알을 받아먹는 사이 용으로 자라 주인을 삼켜버렸죠. 독일은 그 용에게 자동차라는 거위 한 마리를 통째로 내줬습니다. 다행히 한국에겐 거위가 여러 마리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하지만 바로 그 용이 지금 우리의 가장 살진 거위인 반도체를 노리고 있다는 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럼 독일처럼 당하고 나서 뒤늦게 움직이면 되지 않냐고요? 독일이 지금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은 2025년에 헌법에 박아뒀던 빚장까지 풀어가며 5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70조 원짜리 특별기금을 꺼내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이 돈은 한 번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 무려 12년에 걸쳐 나눠 집행됩니다. 불은 이미 다 타고 잿더미만 남았는데 그제야 소방차가 도착한 셈입니다. 2026년 성장률 전망치도 플러스 1.1%로 돌아서긴 했지만 이 회복의 절반은 그 재정으로 억지로 떠받친 겁니다. 스스로 일어선 게 아니라 링거를 꽂고 겨우 앉은 거죠. 산업 생산은 여전히 사상 최고였던 때보다 약 15%나 낮은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딱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모든 걸 한 바구니에 담지 말 것. 독일은 자동차 한 기둥, 중국 한 시장에 미래를 몰아넣었다가 그 기둥이 흔들리자 나라 전체가 휘청였습니다. 둘째, 핵심 기술의 해자는 스스로 지킬 것. 한 번 따라잡히면 100년 쌓은 진입장벽도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걸 독일의 엔진 기술이 증명했습니다. 셋째, 에너지나 공급망 같은 생명선만큼은 정치 논리로 끊지 말 것. 독일은 멀쩡한 원전을 끄고 가스 한 곳에 매달리다 제 손으로 원가 경쟁력을 무너뜨렸었습니다. 만드는 나라에게 값싼 에너지는 곧 목숨줄인데 그 줄을 스스로 잘라낸 셈이죠. 다행인 건 한국은 아직 시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드라는 따끔한 예방주사를 먼저 맞았고 중국에 쏠렸던 무게를 먼저 덜어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기댈 기둥이 여러 개입니다. 독일이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배운 교훈을 우리는 아직 멀쩡할 때 미리 읽고 있는 거죠. 독일의 몰락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비싼 수업료를 대신 치러준 교과서입니다.
방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은 독일과 정말 다를까요? 아니면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렇게 더 깊은 경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